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에서 술을 마신 것은 5월이었고 평소보다 이른 4시경이었다. 그는 지치고 더 야윈 듯 했으나 즐거운 듯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바 안을 둘러보았다. 나는 저녁 영업을 하려고 막 문을 연 바가 좋아. 안의 공기는 아직 시원하고 깨끗하며 모든 것이 반짝거리고 바텐더는 막 거울에 자기 모습을 마지막으로 비춰보며 넥타이가 똑바로 됐나 머리가 단정한가 점검하고 너는 참이지. 바의 뒤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병도 좋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유리잔이나 기대감도 좋아. 바텐더가 그날 저녁에 첫 잔을 만들어 빳빳한 받침대 위에 내려놓고 작게 접은 냅킨을 옆에 놓아두는 모습도 좋지. 술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도 좋아. 조용한 바에서 조용하게 그날 저녁에 첫 잔을 마신다는 건 정말 근사한 일이야. 나는 그 말에 동의했다. 그가 말했다. 알코올은 사랑과 같은 거야. 첫 키스는 마법 같고 두 번째는 친밀감을 주지만 세 번째는 지겨워지거든. 그 다음에는 그저 여자의 옷을 벗기는 거지. 사랑이 그렇게 형편없는 건가? 나는 물었다. 격조 높은 흥분을 자아내긴 하지만 불순한 감정이지. 미학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야. 나는 섹스를 비웃는 것은 아니네. 필수적이기도 하고 추하게 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 그렇지만 항상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섹스를 매혹적인 대상으로 유지하기란 10억 달러짜리 산업에서 1센트까지 맞아떨어지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는 돌아보더니 하품했다. 요새 잠을 잘 자지 못했어. 여긴 멋진 곳이야. 그렇지만 잠시 후면 술 취한 사람들이 이곳을 잔뜩 메워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웃겠지. 빌어먹을 여자들은 손을 흔들어대거나 얼굴을 찌푸린 채 싸구려 팔찌나 짤랑대고 그 여자들이 저녁이 되면 희미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땀 냄새가 나는 뻔한 교태를 부리며 접근할 테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내가 말했다. 여자들도 인간 아닌가? 땀도 흘리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화장실에도 간다고 뭘 기대하는 건가? 장밋빛 안개 속을 날아다니는 황금나비? 그는 자기 잔을 비우고 거꾸로 들어 술 한 방울이 가장자리에 천천히 맺혔다가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여자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가 천천히 말했다. 속속들이 썩어 빠진 계집이야. 어쩌면 나는 냉담한 척하면서도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는 건지도 몰라. 언젠가는 그녀도 내가 주변에 있는 남자 중 자신을 등쳐먹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란 걸 깨닫고 나를 찾겠지. 하지만 그때는 나도 이미 포기한 상태일걸.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잠시 후 말했다. 자넨 스스로를 팔아넘기는데 일가견이 있지 않나? 그래, 나도 알아. 나는 마음이 약하지. 배짱도 없고 야망도 없어. 노쇠 반지를 잡았다가 금이 아닌 걸 알면 충격을 받는 사람이지. 나 같은 남자는 인생에 단 한 번 때를 만나네. 높은 공중근해에서 완벽하게 공중묘기를 해내는 것 같은 때를. 그러다 나머지 인생은 보도에서 도랑으로 굴러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사는 거야. 무슨 이득을 보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나는 파이프를 꺼내 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무서워하고 있어. 몸이 굳어질 정도로 무서워한다네. 무엇을? 나도 몰라. 더 이상은 말 안 했어.
어쩌면 그 노친네인지도 모르지. 할람포트는 냉혹한 개자식이거든. 겉으로는 모든 빅토리아조 시대의 위엄을 갖추고 있지만 속으로는 게슈타포처럼 냉혹한 인간이야. 실비아는 해픈 여자지. 그 노친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싫어하지만 손쓸 도리가 없어. 그렇지만 기다리면서 두고 보는 거야. 실비아가 큰 스캔들을 일으키면 그 여자를 토막내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따로따로 묻어버릴 걸세. 자넨 그 여자 남편이야. 그는 빈잔을 들어 테이블 가장자리에 세차게 내려놓았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잔이 깨졌다. 바텐더가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런 거야, 친구. 그런 거라고. 물론 난 그 여자 남편이지. 기록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 하지만 난 하얀 계단 세단을 올라가 커다란 녹색 대문 앞에 서서 노쇠 문고리를 길게 한 번, 짧게 두 번 두드리면 하녀가 나와서 들여보내주는 $100짜리 유곽에 사는 거나 다름없어. 나는 일어서서 테이블 위에 팁을 약간 내려놓았다. 자네 오늘 쓸데없이 말이 많군. 나는 말했다. 특히 자네 자신에 대해 쓸데없이 말이 많아. 나중에 보자고. 나는 바의 어두침침한 불빛 아래서도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충격을 받아 얼굴이 창백해진 그를 내버려 둔 채 걸어 나왔다. 그는 뭐라 말하며 나를 불렀지만 나는 계속 걸어갔다. 10분이 지난 후에는 나는 미안해졌다. 그렇지만 10분이 지난 후 나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무실로는 오지 않았다. 전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 내가 아픈 곳을 건드렸던 것이다. 나는 한 달 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다.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새벽 5시였고 막 동이 틀 무렵이었다. 초인종이 끈질기게 울려댔어. 나는 침대에서 억지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복도를 질질 기어가서 거실을 지나 문을 열었다. 그는 마치 일주일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듯한 몰골로 거기 서 있었다. 가벼운 톱코트에 깃을 세워 입은 그는 몸을 떠는 것 같았다. 진한 빛깔의 펠트 모자는 눈 위까지 푹 눌러선 채였다. 그는 손에 총을 들고 있었다. 총구는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냥 들고만 있는 것이었다. 중간 구경의 자동 권총으로 외제였으며 확실히 콜트나 세비지는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과 흉터, 세운 코트깃과 푹 눌러쓴 모자에 총을 든 그는 마치 치고받는 옛날 계획영화에서 막 걸어넣은 듯한 모습이었다. 10시 15분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티후아나까지 좀 태워다 주게나. 그가 말했다. 여권과 비자도 있고 교통편만 빼고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네.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LA에서 출발하는 기차나 버스, 비행기는 탈 수 없어. 500불이면 택시비로 적당한가? 나는 문간에 그대로 섰어. 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주지 않았다. 500불에 총까지 얹어주면 어때? 나는 물었다. 그는 다시 정신이 나간 듯이 총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총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호신용일 뿐이야. 자네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럼 안으로 들어오게. 나는 한쪽으로 비켜섰고 그는 지친 발걸음으로 들어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거실은 집주인이 창문을 가리도록 내버려둔 두터운 관목 때문에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램프를 켜고 담배를 슬쩍 집었다. 그리고 담뱃불을 붙였다. 나는 그를 뚫어져라 내려다보았다. 나는 이미 헝클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더 헝클었다. 나는 늙고 지친 웃음을 얼굴에 띄웠다. 이렇게 화사한 아침에 잠이나 자고 있다니.
나도 참 어떻게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군. 10시 15분이라고? 시간이 아주 넉넉한데. 부엌으로 나가자고. 내가 커피를 내릴 테니. 난 정말 엄청난 공경에 빠졌네. 탐정 양반. 탐정. 그가 그렇게 나를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렇지만 그 말은 그가 내 집에 들어온 방식, 옷, 매무시, 총 등 그 모든 상황과 잘 어울리는 데가 있었다. 오늘 날씨는 근사할 것 같은데 산들바람이 가볍게 불고 있어. 저 길 건너 단단하고 오래된 유칼립투스 나무가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군. 왈라비가 가지 아래에서 뛰어놀고 등에 새끼를 업은 코알라가 기어오르든 옛 오스트레일리아 시절 얘기나 나누는 소리가 말이야. 그래, 자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느낌은 받았지. 그럼 내가 커피 2잔 마신 다음에 그 얘기를 해보자고. 나는 언제나 막 일어난 직후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거든. 허기슨 씨와 영 씨하고 먼저 회의부터 하자고. 이봐, 말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 친구, 허긴슨 씨와 영 씨는 둘 다 정말 최고지. 두 사람은 허긴슨 영 커피를 만들거든. 그들의 평생의 과업이자 자긍심이고 기쁨이야. 허긴슨 씨와 영 씨는 조만간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보네. 이제까진 돈밖에 벌어들인 게 없거든.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할 거야. 나는 명랑하게 수다를 떨며 그를 남겨두고 뒤에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뜨거운 물을 틀고 선반 위에서 커피 메이커를 꺼냈다. 대롱을 물에 죽인 뒤 커피를 재서 위에 넣는 동안 물에서는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그 기계의 아랫부분에 물을 가득 채우고 불 위에 올려놓았다. 위쪽 부분은 끼운 뒤 꼭 맞게 돌렸다. 그때 그가 따라 들어왔다. 그는 잠깐 문간에 기대에 있더니 간이 테이블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나는 올드 그랜드 데드를 선반에서 꺼내 큰 잔에 따라 주었다. 그에게는 큰 잔이 필요할 듯 싶었다. 그걸 마시는데도 두 손으로 들어서 입에 갖다 대야 했다. 그는 꿀꺽 삼키더니 잔을 쿵 하고 내려놓고 부딪히듯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거의 기절할 뻔했어. 그는 웅얼거렸다. 일주일 내내 깨어있는 기분이야. 지난밤 내내 자지 못했거든. 커피 메이커는 거의 부글부글 끓으려던 참이었다. 나는 불을 낮추고 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유리관 바닥에 물이 약간 맺혀 있었다. 나는 물이 끓어 올라올 수 있게 불을 약간만 더 키웠다가 재빨리 다시 낮췄다. 나는 커피를 젓고 그 위를 덮었다. 타이머는 3분 정도로 맞춰 놓았다. 질서정연한 남자 말로. 그의 커피 끓이는 기술에 방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지. 필사적인 인간이 손에 들고 있는 총조차도. 나는 그에게 위스키를 한 잔 더 따라 주었다. 그냥 앉아있게.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앉아있어. 그는 두 번째 잔은 한 손으로 들고 마셨다. 화장실에 가서 재빨리 세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때마침 타이머가 울렸다. 나는 불을 끄고 커피 메이커를 탁자 위 밀짚 매트 위에 올려놓았다. 어떻게 그렇게 세세한 것들까지 기억하느냐고. 그건 긴장된 분위기 때문에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동작 하나하나가 분명하고 아주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오랫동안 해와 몸에 배어버린 동작들조차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해내야 하는 때였다. 그런 경우가 되면 소아마비를 앓은 직후에 걷는 것을 배우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자연스럽지 않아진다. 절대로 아무것도.
커피가 다 내려지자 평소처럼 공기가 씩씩거리며 밀려 들어왔고 커피는 부글거리다가 가라앉았다. 나는 커피 메이커의 윗부분을 떼어내고 커버에 구멍에 끼운 뒤 건조대 위에 놓아두었다. 나는 두 잔을 따르고 그의 잔에는 술을 첨가했다. 잔엔 블랙이야, 테리. 내 잔에는 각설탕 2개와 크림을 약간 탔다. 나는 이제 긴장감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참이었다. 어떻게 냉장고를 열고 크림통을 꺼내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건너편에 앉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식탁 구석에 굳은 듯 기대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예고도 없이 테이블 위에 엎드리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건너편으로 가서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도 신경도 쓰지 않았다. 마우저 7.65 구경으로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나는 냄새를 맡아보았다. 탄창을 빼냈다. 완전 장전 상태였다. 약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커피를 보더니 나를 쳐다보지 않고 천천히 마셨다. 그가 말했다. 아무도 쏘지 않았네. 뭐 최근에는 아니란 얘기겠지. 총을 소지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네가 이걸로 누구를 쏘았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는데. 자초지종을 말해주겠네. 잠깐만 기다려. 나는 뜨거움을 참으며 커피를 최대한 빨리 마셨다. 그리고 잔을 다시 채웠다. 나는 말했다. 이 말을 해두려고 했지. 나한테 말하는 건 좋지만 조심하게. 내가 정말 티와나까지 태워다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들어서는 안 될 얘기가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듣고 있는 거야? 그는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머리 너머 벽을 공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아침 그의 흉터는 진한 낯빛이었다. 피부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으나 흉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나는 천천히 반복했다. 자네가 범죄라거나 경찰이 범죄라고 할 만한 심각한 짓을 저질렀다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선 안 되네. 두 번째로 자네가 그런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또한 들을 수 없어. 내가 자네를 티와나까지 태워다 주길 바란다면 말하지 마. 알겠나? 그는 내 눈을 바라다 보았다. 그의 눈에 초점은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다. 그는 커피를 뱃속에 집어넣었다. 낯빛은 파리했지만 침착했다. 나는 그에게 커피를 좀 더 따라주고 먼저처럼 술을 넣었다. 그가 말했다. 공경에 빠졌다고 말했잖나. 들었지. 하지만 어떤 종류의 공경인지는 알고 싶지 않아.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면허도 유지해야 한다고. 자네에게 총을 들이댈 수도 있었어. 그가 말했다. 나는 싱긋 웃고 테이블 너머로 총을 밀어주었다. 그는 총을 내려다 보았지만 손대지는 않았다. 티와나까지 내내 계속 총을 들이댈 수는 없었을 거야. 테리, 국경도 넘지 못하고 비행기 계단도 오르지 못했을 테지. 나도 때때로 총으로 일을 해결하는 사람일세. 총 얘기는 집어치워. 내가 너무 무서워서 자네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다고 경찰한테 말하면 내 꼴이 퍽이나 좋게 보이겠군. 물론 혹시나 경찰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지. 들어봐. 그가 말했다. 누군가가 그 방문을 두드리는 것은 정오나 그 이유가 될 걸세. 하인들도 그 여자가 늦잠을 잘 때는 깨우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오까지는 하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거야. 그 여자는 자기 방에 있지 않겠지만 나는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녀는 침대를 보며 그 여자가 거기에서 잠을 잔 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겠지.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면 다른 장소를 찾아볼 생각을 하겠지.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뒤쪽에 커다란 손님용 별채가 있거든. 그 별채에는 개별 차도와 차고 등도 딸려 있어. 실비아는 거기서 밤을 보냈지. 하녀는 마침내 거기서 아내를 찾아내고 말 거야.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아주 조심스러워지는군, 테리. 부인이 집 말고 다른 곳에서 밤을 보낼 수도 있지 않았겠나? 아내 옷이 방 여기저기 널려 있거든. 아내는 아무것도 걸어놓는 법이 없어. 하녀는 아내가 잠옷 위에 실내복을 걸친 차림 그대로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 갈 곳은 손님용 별채뿐이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 손님용 별채로 가게 될 거야, 제길. 하인들이라고 손님용 별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줄 아나? 하인들은 항상 알고 있어. 그렇다고 치지. 나는 말했다. 그는 빨간 줄이 갈 정도로 세게 손가락으로 멀쩡한 한쪽 뺨을 긁어내렸다. 그리고 손님용 별채에는 말이지.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녀가 보게 될 것은 지독하게 취해서 몸은 마비가 되고 목이 막혀서 눈썹까지 얼음처럼 차가워진 실비하겠지. 나는 매섭게 말했다. 아, 그는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한참 생각했다. 물론이야, 그가 덧붙였다. 그렇게 된 것이지. 하지만 실비아는 술꾼은 아니야. 선을 넘어서면 아주 정신이 없지만. 그게 얘기 끝인가? 나는 말했다. 아니면 남은 게 있나? 잠깐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하겠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가 같이 술 마셨을 때 내가 자네에게 좀 심하게 대했고 그냥 가버렸지. 자네는 나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을 거야. 그 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네는 그저 재앙에 빠진 기분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를 조소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 알았네. 여권도 비자도 갖고 있다고 했지. 멕시코로 가는 비자를 얻는 데는 시간이 약간 걸려.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걸세. 그러니 자넨 언젠가는 날라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오래 머뭇거렸는지 오히려 의아할 뿐이지. 좀 모호하지만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게 들었던가 봐. 내가 단지 노인이 너무 간섭하는 것을 막아내는 방패막이 이상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쨌거나 한밤중에 자네에게 전화했었네. 나는 깊이 잠이 들거든 듣지 못했어. 그래서 전기탕에 갔었지. 거기서 2시간 정도 있으면서 한정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도 들어가고 샤워도 해보고 때도 밀면서 2번 전화를 더 했네. 차는 라브레아와 파운틴 거리 사이에 놔뒀어. 거기서부터 걸어왔네. 내가 자네 동네로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은 없네. 2통 다 나한테 건 건가? 한 통은 할람포트에게 했지. 노인이 어제 사업상 페서디나로 출장을 떠났거든. 집에는 들르지 않았어. 통화하느라 애 좀 먹었네. 그렇지만 마침내 통화가 됐지. 미안하지만 떠나야겠다고 말했지.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슬쩍 눈길을 피해 싱크대 너머 창문과 차양에 어른거리는 나뭇가지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받아들이던가. 유감스러워했네. 행운을 빌어주었지. 돈이 필요하냐고 묻더군. 테리는 거칠게 웃었다. 돈이라니. 그의 사전에는 항상 첫 번째로 있는 단어지. 돈은 많다고 했어.
그리고 실비아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네. 그쪽에도 대강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게 다야. 이건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말했다. 부인이 손님용 별채에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네. 어렵지는 않았겠지. 하지만 그런 적은 없어. 자네 커피가 식는데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 남자가 많았다고? 그렇지만 자넨 돌아가서 다시 결혼했잖아. 나도 부인이 꽤나 매력적인 여자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했잖나. 책일. 애당초 내가 왜 그 여자를 떠났겠나. 그 후에 내가 다시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점점 술 냄새에 쩔게 되었겠나. 내가 왜 그 여자에게 돈을 구걸하는 대신 도랑에서 굴렀겠나. 아내는 나와 결혼한 걸 빼고도 5번이나 결혼했어. 그중 어떤 사람이라도 아내의 소나기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거야. 단지 100만 불 때문만이 아니라도. 꽤나 매력적인 여자지. 나는 시계를 보았다. 왜 10시 15분 티와나에서 타야만 하는 거지? 항상 비행기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LA에서 출발하는 사람이면 코니를 타고 멕시코 시티까지 7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굳이 DC-3을 타고 산맥을 넘어가려 하지 않거든. 게다가 코니는 내가 내리려고 하는 데는 착륙하지 않아. 나는 일어서서 싱크대에 기댔다.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할 테니 끼어들지 말게. 자네는 오늘 아침 흥분한 상태로 우리 집에 와서는 아침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티오하나까지 태워달라고 했네. 주머니에는 총이 들어 있었지만 나는 못 본 거야. 자네는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았지만 어젯밤 폭발했다고 했네. 자네 부인은 죽은 듯 취해 있었고 어떤 남자가 부인하고 같이 있었다고 말했지.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러 전기탕에 갔고 아내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전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했다는 거야. 자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지. 멕시코로 가는데 필요한 서류는 갖추어 있었고 어떻게 가는지도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지. 우리는 친구니까 나는 별 생각 없이 자네가 해달라는 대로 했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있겠나. 나한테 돈 같은 건 주지 않았어. 자네는 차가 있었지만 너무 마음이 상해 있어서 혼자 운전할 수는 없었다고 해. 그것도 자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자네는 감정적인 친구고 전쟁에서 심한 상처를 입었으니 자네의 차를 가져와서 잠시 맡아둘 수 있도록 어디 차고 같은 데나 처박아 놓아야겠군. 그는 옷 속에 손을 넣더니 가죽 열쇠고리를 꺼내서 탁자 너머로 밀어주었다. 그가 물었다. 말이 되는 것 같나? 누가 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내 말 아직 안 끝났네. 자넨 입고 있는 옷하고 장인어른께 받은 돈 약간 빼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거야. 라보레아와 파운틴가 사이에 주차해 놓은 멋진 쇳덩어리를 포함해서 아내가 준 건 다 남겨두고 온 걸세. 어디까지 가든 가능한 한 깨끗하게 떠나고 싶었다는 거지. 아, 이렇게 입을 맞추도록 하지. 그럼 이제 면도하고 옷 좀 갈아입어야겠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가 말로. 내가 면도하는 동안 술이나 한 잔 마시게. 나는 탁자의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그를 그대로 놔둔 채 나갔다. 그는 여전히 모자를 쓰고 있었고 가벼운 톱코트도 입은 채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생기가 돌았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면도했다. 침실로 돌아와서 타일을 메고 있는데 그가 들어와 문간에 섰다. 만약을 대비해서 컵은 씻어 놓았네. 그가 말했다.
그렇지만 생각을 좀 해봤어. 어쩌면 자네가 경찰한테 전화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그럼 직접 하게나. 난 경찰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길 바라나. 나는 획 돌아서서 그를 매섭게 쳐다보았다. 이런 망할. 나는 거의 고함치다시피 말했다. 제발 얌전히 좀 있을 수 없나? 미안하네. 물론 미안하겠지. 자네 같은 남자들은 언제나 너무 늦게 미안해 한단 말이야. 그는 몸을 돌려 복도를 지나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나는 옷을 다 갈아입고 뒷문을 잠갔다. 거실로 돌아와 보니 그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옆으로 떨어뜨리고 핏기 없는 얼굴로 피곤해 지쳐 온몸이 늘어진 채 잠들어 있었다. 그는 불쌍해 보였다. 어깨를 건드리자 그는 마치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 아주 먼 여로인 양 천천히 깨어났다. 나는 그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말했다. 가방은 어떻게 할까? 그 하얀 돼지 가죽 가방이 내 옷장 선반 위에 그대로 있네. 그 가방엔 아무것도 없어. 그는 흥미없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너무 눈에 띄지. 짐이 전혀 없으면 더 눈에 띌걸. 나는 침실로 돌아가서 옷장 안에 있는 발판을 딛고 올라가 맨 위의 선반에서 하얀 돼지 가죽 가방을 꺼냈다.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는 천장 통풍구 위로 밀어넣고 손을 가능한 한 멀리 뻗어 자동차 열쇠고리를 먼지 투성이의 넥타이 거리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물건 뒤에 던져 놓았다. 나는 여행 가방을 가지고 내려와서 먼지를 털고 그 안에 몇 가지 물건, 한 번도 입지 않은 잠옷, 치약, 여분의 칫솔, 사고려 수건 두어 개와 목욕가운, 면 손수건 한 꾸러미, 15센트짜리 면도 크림, 면도날 한 상자를 같이 끼워준 면도기 하나를 넣었다. 모두 새 것이었고 표시도 없었으며 튀지 않는 제품들이었다. 그런 이점을 제외하면 그가 사용하던 것들이 훨씬 나았을 터였다. 나는 버번 반 리트를 포장지에 사서 넣었다. 가방을 잠근 뒤 열쇠는 잠금쇠에 꽂고 현관으로 날아갔다. 그는 다시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를 깨우지 않고 문을 연 뒤 가방을 차고로 가져가 컨버터블의 뒷자리에 넣었다. 차를 꺼내고 차고 문을 닫은 뒤 계단을 다시 올라가 그를 깨웠다. 문단속을 마친 후 우리는 집을 떠났다. 나는 차를 빨리 몰았지만 단속에 걸릴 만큼 빨리 몰지는 않았다. 우리는 가는 도중 내내 별말하지 않았다. 중간에 멈춰 식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국경 통과도 별 문제 없었다. 나는 티후아나 공항이 있는 바람 부는 언덕 위 사무실 근처에 차를 세웠고 테리가 티켓을 사는 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DC-3는 이륙을 준비하는 듯 벌써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회색 유니폼 차림의 키가 크고 근사한 조종사는 4명의 일행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190cm 정도의 키로 총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바지 입은 여자와 몸집이 자그마한 중년 남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의 키가 너무 커서 중년 남자가 보잘것없어 보였다. 멕시코인이 확실한 사람들도 서너 명 근처에 있었다. 그게 승객 전부인 듯 싶었다. 탑승구 앞에는 계단이 내려와 있었지만 아무도 서둘러 타려고 하지 않았다. 이어코 멕시코인 승무원이 계단을 내려와 섰다. 스피커 시설이 없는 듯 했다. 멕시코인들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지만 조종사는 여전히 미국인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내 옆에는 커다란 패커드가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내려서 차에 붙어있는 면허증을 슬쩍 들여다 보았다. 언젠가는 나도 상관할 바 아닌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지 모른다. 머리를 도로 빼자 키 큰 여자가 내 쪽을 쳐다보는 게 보였다.
그때 테리가 흙먼지가 있는 자갈길을 가로질러 왔다. 준비가 다 됐네. 그가 말했다. 이제 이별 인사를 해야 할 시점이야. 그는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악수를 했다. 그는 이제 상당히 상태가 좋아 보였으며 그저 지독히 피곤해 보일 뿐이었다. 나는 올즈모빌에서 돼지 가죽 가방을 꺼내 자갈길 위에 놓았다. 그는 화난 듯 가방을 쳐다보았다. 필요 없다고 말했잖나. 그는 다소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 안에는 근사한 술 반 리터도 들어있네. 테리, 잠옷 같은 물건들도 좀 넣었고. 모두 표시가 안 나는 것들이야. 필요 없으면 맡기거나 버리면 돼. 필요 없다고 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그는 딱딱하게 말했다. 나도 이유가 있어. 그러자 그는 갑자기 미소 지었다. 그는 가방을 들더니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손으로 내 팔을 꽉 쥐었다. 알았네 친구. 자네 하라는 대로 하지. 그리고 잊지 말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자네 좋을 대로 행동하게. 자넨 나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술을 몇 잔 같이 마시고 친하게 지냈고 내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뿐이야. 자네 커피 깡통 속에 $100 5장을 넣어 놓았네. 그렇다고 언짢아 하지는 마. 그러지 말지 그랬나. 난 가진 돈의 반도 쓰지 못할 거야. 안녕히 테리. 2명의 미국인이 계단을 올라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 넓적하고 거무스름한 얼굴에 몸집이 땅땅할막한 남자가 사무실 건물의 문에서 나와 손을 흔들며 손가락질을 했다. 비행기를 타게. 나는 말했다. 자네가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걸세. 그는 바짝 긴장했다. 온몸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뒤를 돌아보았다. 미안하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만 자네는 잘못 생각하고 있네. 나는 천천히 걸어서 비행기를 탈 거네. 나를 막을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 그는 걸어갔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사무실 문간에 서 있는 남자는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다지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 멕시코인들은 조급해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는 손을 아래로 내밀어 돼지 가죽 가방을 두드리며 테리를 보고 희죽 웃었다. 그러더니 옆으로 비켜섰고 테리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테리는 입국 수속을 처리하는 세관원들이 대기하던 쪽의 반대편 문으로 나왔다. 그는 여전히 천천히 걸어서 자갈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거기서 멈춰서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그는 신호를 보내거나 손을 흔들지는 않았다. 나도 그러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비행기에 탔고 계단이 접혀 올라갔다. 나는 올즈모빌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는 차를 후진해서 돌려 주차장 반쯤 가로질렀다. 키가 큰 여자와 작은 남자는 여전히 활주로에 나와 있었다. 여자는 손수건을 꺼내 흔들었다. 비행기는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활주로의 끝까지 미끄러져 나갔다. 활주로 맨 끝에서 비행기가 선회하자 엔진은 천둥치는 소리를 내며 더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천천히 속도를 올리며 앞으로 움직였다. 비행기 뒤에서 먼지가 구름처럼 일었다. 그런 후에 비행기는 이륙했다. 나는 바람이 불어대는 가운데 비행기가 천천히 떠올라 공활한 푸른 하늘 너머 남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 후에 나는 그 자리를 떴다. 국경선을 지켜보는 보초들은 내 얼굴이 시계바늘만큼의 의미도 없는지 별로 관심 있게 쳐다보지도 않았다. 티후아나에서 돌아오는 기나긴 길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지루한 도로였다. 티후아나는 별 볼 일 없는 곳이었다. 그곳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돈뿐이었다.
애들은 살금살금 차 옆으로 다가들어 뭔가 바라는 듯한 커다란 눈으로 한 푼만 주세요 아저씨 라는 말을 시작하지만 그 다음 말에서는 바로 자기 누나를 팔아넘기려고 할 것이다. 티juana는 멕시코가 아니었다. 부두는 부두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것처럼 국경마을도 국경마을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샌디에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중 하나지만 해군과 낚싯배 몇 척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동화의 나라 같을 것이다. 파도가 찬송가를 부르는 늙은 여인처럼 상냥하기 그지없다. 그렇지만 말로는 집으로 돌아가서 숟가락이나 세야 하는 처지일 뿐일 것이다.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선원들의 뱃노래처럼 단조로웠다. 마을을 지나고 언덕을 내려가면 쭉 뻗은 해변이 나오고 다시 마을을 지나고 언덕을 내려가면 쭉 뻗은 해변이 나오는 시기였다. 돌아왔을 때는 2시였는데 어두운 색 세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중 안테나를 제외하면 경찰 표시도 없고 경광등도 없는 차였다. 그러나 경찰차만이 그런 안테나를 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계단을 반쯤 올라가려는데 경찰들이 차에서 나와 나를 보고 소리쳤다. 평범한 양복을 입은 평범한 형사 2명으로 자기들이 지시를 내리기 전에는 온 세상이 조용히 입 다물고 기다려야 한다는 듯 경찰 특유의 돌처럼 굳은 동작으로 여유있게 움직였다. 당신 이름이 말로요? 얘기 좀 합시다. 그는 내게 번쩍이는 배지를 흘껏 보여주었다. 그런 식으로 슬쩍만 보여주면 박력회사 직원인지 경찰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회색빛 또는 금발머리로 까다로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의 파트너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깔끔한 친구로 동료를 귀찮아하는 태도가 역력했으며 교육받은 깡패 같은 인상이었다. 그들은 경계하고 뭔가를 기다리는 눈, 참을성 있고 조심하는 눈, 냉정하고 상대방을 경멸하는 눈, 경찰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학교 졸업식장에서 그런 눈을 부여받는다. 시경 강력반의 그린 경사요. 여기는 데이튼 형사고. 나는 계속 올라가서 문을 닫다. 대도시의 경찰들과는 악수를 하지 않는 법이다. 그 정도로 가까워지면 위험하다. 그들은 들어와 거실에 앉았다. 창문을 열자 산들바람이 속삭였다. 그린이 이야기를 꺼냈다. 테리 레녹스라는 남자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알죠? 때때로 술을 같이 마시는 사이였죠. 엔시노에 살고 돈 많은 여자와 결혼했다는데 그 집에는 가본 적 없습니다. 때때로라 그린이 말했다. 그게 얼마나 자주죠? 모호한 표현이지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2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부인은 만나봤습니까? 한 번 아주 잠깐이었지만 결혼 전이었죠.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 어디서입니까? 나는 소파 협탁에서 파이프를 꺼내서 속을 채웠다. 그린은 내 쪽으로 몸을 숙였다. 키 큰 친구는 뒤로 물러앉아 가장자리가 빨간 메모지 위에 볼펜을 대고 있었다. 이제 내가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라고 말해야 할 시점 같은데 그럼 당신들은 질문은 우리가 하는 거요 라고 할 테지. 그러니 대답만 하시오. 응? 나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담배는 약간 눅눅했다. 약간의 시간과 성냥 세개비를 허비하고서야 제대로 불을 붙일 수가 있었다. 시간은 넉넉히 있었지. 그린이 말했다. 그렇지만 기다리느라고 이미 허비해버렸소. 그러니까 빨리 불어요. 우린 당신이 누군지 알아. 우리가 여기 단지 식욕이나 도두자고 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테지. 생각하는 중이었소. 나는 말했다. 우리는
빅터의 바에 아주 자주 갔었소. 그린 랜턴이나 브랜베어는 그렇게까지는 자주는 아니었고, 브랜베어는 선셋 스트립 끝에 있는 곳인데 영국식 여관처럼 꾸며 놓으려고 한 곳이고. 헛소리는 집어치우시오. 누가 죽기라도 했소? 내가 말했다. 데이튼 형사가 입을 열었다. 딱딱하고 신중하며 장난칠 생각 접으라는 말투였다. 질문에만 대답하시오. 말로 우린 의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거요. 그것만 명심하시오. 나는 피곤하고 기분이 언짢았던가 보다. 약간 찔려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 친구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를 싫어하게 될 것 같았다. 이 친구가 식당 저쪽에 있는 것만 봐도 이빨을 차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았다. 삽질하는군, 경찰 나으리. 나는 말했다. 그런 얼음장은 불량 청소년들에게나 놓으라고. 그래봤자 걔도 웃을 노릇이겠지만. 그리는 낄낄 웃었다. 데이튼의 얼굴은 손가락을 대보고 싶을 정도로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갑자기 10년은 더 늙어 보이고 20년은 더 비열해진 것처럼 보였다. 코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친구요. 그린이 말했다. 데이튼을 놀려먹을 수는 없을걸.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책장으로 걸어갔다. 나는 캘리포니아주 형법 장정본을 꺼내왔다. 나는 책을 펴서 데이튼에게 내밀었다. 어느 항목에 내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지 알려줄 수 있겠나? 그는 아주 조용히 책을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한 대 치려는 참이었고 우리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틈을 노리기로 한 듯 싶었다. 그 말은 자기가 선을 넘었으면 그린이 뒤를 받쳐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린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었다. 그는 말했다. 모든 시민은 경찰에 협조해야지. 어떤 방법으로든, 심지어 물리적 행동으로도 협조해야 하고, 특히 경찰이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유죄를 추궁하지 않는 성격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하는 거요. 이 말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으며 밝고 매끄러웠다. 그런 식으로 운용되기야 하지. 나는 말했다. 대개는 직접 간접적 협박의 과정을 통해서. 법에는 그런 의무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구도 경찰에게 언제 어디에서라도 아무것도 말할 필요는 없는 거요. 아, 입 좀 다물어요. 그린이 짜증난다는 듯 말했다. 꽁무니를 슬슬 빼시는데 본인도 알지 않소. 앉으시오. 레녹스의 아내가 살해되었수다. 엔시노에 있는 집의 손님 별채에서. 레녹스는 튀었고 어쨌거나 찾을 수 없다 이거요. 우리는 지금 살인사건 용의자를 찾고 있는 거요. 이거면 성에 차겠소? 나는 책을 의자에 던져버리고 그린 쪽 테이블 건너편 카우치로 돌아갔다. 그런데 왜 나한테 온 거요? 나는 물었다. 나는 그 집 근처에 간 적도 없는데 말했잖소. 그린이 허벅지를 위아래로 계속 두드렸다. 그는 나를 보고 조용히 희죽 웃었다. 데이트는 의자에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나를 삼켜버릴 듯한 눈초리였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의 방에 있던 메모지 위에 당신의 전화번호가 적혔기 때문이지. 그린이 말했다. 요일별로 되어 있는 메모지고 어제 날짜가 찢어져 있었지만 오늘자 페이지에 남은 자국을 볼 수는 있더라고. 언제 그가 당신에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물어봐야 하지 않겠소? 왜 별채요? 대답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물었지만 그리는 대답했다. 그는 약간 얼굴을 붉혔다. 그 여자는
그기 자주 간 모양이요. 밤에 손님들이 있었겠지. 나무 사이로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다고 하니까. 차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군. 때로는 늦게, 어떤 때는 아주 늦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소? 모르는 척하지 말아요. 레녹스는 지금 살인 용의자요. 그는 그쪽으로 새벽 1시경에 갔다더군. 집사가 우연히 보았소. 그는 20분쯤 후에 혼자 돌아왔답디다.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 불도 그대로 켜져 있었고. 다음날 아침 레녹스가 없어졌소. 집사가 손님 별채로 내려가 봤소. 사모님은 인어처럼 벌거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해야겠지. 실제로 얼굴이랄 게 없어서니까. 청동 원숭이 조각상으로 얼굴이 지지겨져 있더란 말이오. 테리 레녹스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닌데 내가 말했다. 물론 아내가 바람은 피웠겠지. 흔한 얘기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래서 이혼했다가 재혼한 거고 아내가 바람을 피웠으니 기분 좋을 리는 없었겠지만 새삼 이제 와서 발광할 필요가 있었겠소? 누군들 알겠나? 그린이 참을성 있게 말했다.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니까. 남자건 여자건 남자는 참고 참고 참지. 그러다가 못 참게 되는 거요. 아마 왜 그런지,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광폭해지는지 본인도 모를 거요. 단지 그렇게 될 뿐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죽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일거리가 생겼던 거고. 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소. 말 돌리는 건 그만둬요. 아니면 체포할 테니까. 저 친구는 말 안 할 겁니다, 경사님. 데이턴이 신랄하게 말했다. 저 법전을 읽은 친구예요. 법전을 읽는 자식들은 법이 그 안에 쓰여있는 그대로 생각한다니까요. 받아 적기나 해. 그린이 말했다. 아니면 머리 쓸 생각 말고 가만히 있던가. 정말로 착하게 굴면 경찰 흡연실에서 마더 맥크리를 불러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웃기지 마시오, 경사. 그나마 계급을 생각해서 존중해 주는 거요. 당신하고 저 친구하고 한번 붙어보지. 나는 그린에게 말했다. 저 친구가 넘어지면 내가 받쳐줄 테니. 데이트는 메모장과 볼펜을 아주 조심스럽게 옆에 내려놓았다. 그는 눈에서 푸른 빛을 내뿜으며 일어섰다. 그는 다가와서 내 앞에 섰다. 일어서 봐. 똑똑한 척하는 자식. 내가 대학에 다녔다고 해서 너 같은 멍청이한테 건방진 소리를 듣고도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나는 일어서려고 했다. 미처 균형을 잡지 못했는데 그가 나를 쳤다. 그는 깔끔하게 레프트 훅을 먹이더니 크로스 펀치를 한 대 더 먹였다. 종이 울리는 듯 했지만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은 아니었다. 나는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흔들었다. 데이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미소 짓고 있었다. 다시 한번 해볼까? 그가 말했다. 아까는 당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지. 그건 진짜 경기라고 할 수 없잖아. 나는 그린을 보았다. 그는 마치 손 거스러미를 살피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고개를 들기를 기다리면서 움직이거나 입을 열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면 데이트는 나를 한 대 더 칠 것이었다. 그는 어쨌거나 나를 기어이 한 대 더 칠 태세였다. 그러나 내가 일어나고 그가 나를 친다면 나는 그를 산산조각으로 만들 것이다. 주먹을 맞아보니 그는 철저한 권투 선수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이다. 주먹을 적재적소에 맞추기는 했지만 여러 방을 때려야 나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는 거의 넋이 나간 듯 말했다. 잘했어, 형사나리. 정확히 저 친구가 원하는 걸 줬군. 입 다물게 하는 양 말이야.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온화하게 말했다. 기록을 위해 한 번만 더 묻겠소. 말로
테리 레녹스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 어디고, 무슨 얘기를 했으며 지금 막 어디에 다녀온 거요? 대답할 거요, 말 거요? 데이트는 멋지게 균형을 잡고 여유롭게 서 있었다. 그의 눈 속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빛이 감돌았다. 다른 남자는 어떻게 됐소? 나는 데이트는 무시하고 말했다. 무슨 다른 남자 말이오? 침대에 있던 남자 말이오. 별채에 있었다던 벌거벗고 있었을 남자. 그 여자가 거기에 솔리테어나 하려고 갔다는 얘기는 아닐 테지. 그건 나중 일이지. 그 남편을 잡고 나서. 좋아. 하긴 일단 뒤집어 씌울 만한 사람 하나 잡고 나면 별로 큰 문제는 없을 테니까. 말하지 않겠다면 당신을 연행할 수밖에 없소. 말로. 주요 참고인으로? 무슨 개뿔의 참고인. 용의자로 살인사건 사후 종범 혐의로 체포할 거요. 용의자 도주에 협조했잖소. 내 추측은 당신이 그 인간을 어딘가로 빼돌렸다는 거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추측만으로도 충분하오. 요새 우리 대장이 좀 거칠다오. 그도 규정은 알고 있지만 가끔 정신이 깜빡깜빡했어. 당신한테는 불행한 일이 되겠지. 그런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든 진술을 받아낼 거요. 진술을 받아내기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린 더더욱 받아내고 싶어 하거든. 저 자식에게는 시도 안 먹혀요. 데이튼이 말했다. 법률을 알고 있으니까. 처음엔 시도 안 먹히는 것 같이. 그리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항상 효과가 있거든. 자, 말해봐요. 말로. 당신에게 지금 경고 히스를 불고 있는 거요. 좋소. 나는 말했다. 어서 불어요. 테리 레녹스는 내 친구였소. 나는 그 친구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지. 경찰들이 와서 뭐라고 말한데도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을 감정이란 말이오. 당신네들이야 사건을 그에게 불리하게 생각하고 있을 테지.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할지도 모르고. 범행 동기도 충분하고 기회도 있었던데 게다가 도망쳐버리기까지 했으니 그 동기란 것도 다 낡아 빠졌어. 오래전에 유야무야된 거의 거래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지만 그런 식의 거래를 칭찬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는 그런 인간이요. 나긋나긋하고 아주 상냥하지. 나머지 얘기야 그 친구가 부인이 죽는 걸 보고서 자기가 경찰의 먹잇감으로 딱 적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뿐이잖소. 4인 심의회가 열리고 나를 소환한다면야 대답을 해야겠지. 하지만 당신들 질문에 대답을 해줄 필요는 없어. 당신이 좋은 사람이란 건 알겠소. 그린 당신 동료는 자기 힘을 믿고 번쩍번쩍하는 경찰 배지나 자랑하고 다니는 녀석이라는 것도 알겠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싶으면 저 친구 보고 나를 한 대 치라고 하지. 그럼 나도 저 빌어먹을 연필을 당장 부러뜨려 줄 테니. 그리는 일어서서 나를 슬픈 듯 바라보았다. 데이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거친 친구이기는 했어도 일회용이었다. 다시 기운을 차리려면 휴식 시간이 필요한 친구였다. 전화 좀 씁시다. 그린이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들을 대답이란 뻔하지. 당신은 이제 우리만 봐도 벌벌 떠는 겁쟁이가 될 거요. 말로 아주 빌빌대는 겁쟁이가 될 거라고. 내 앞에서 알짱대지 말고 비켜. 마지막 말은 데이튼에게 한 것이었다. 데이튼은 몸을 돌려 뒤로 걸어가서 메모장을 주었다. 그리는 전화 쪽으로 가서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평범한 얼굴은 오랫동안 고된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보답을 받지 못해 주름이 진 듯 싶었다. 그게 바로 경찰의 문제점이다. 경찰을 철저하게 싫어하려고만 하면 그 순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경찰을 만나게 된다.
그의 상관은 나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그것도 아주 사나운 목소리로. 그들은 내게 수갑을 채웠다. 집을 수색해보지 않은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였다. 내가 너무나 노련해서 불리할 것 같은 물건은 가지고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 점은 헛다리 짚은 것이었다. 수색을 했더라면 테리 레녹스의 자동차 열쇠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조만간 자동차도 발견될 테니 그 열쇠를 맞춰보면 그가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경찰은 차를 발견하지 못했다. 밤사이에 누군가 차를 훔쳐갔는데 아마도 10중 8구는 엘페소 같은 데로 가서는 새로운 열쇠와 위조 서류를 갖춰 마침내 멕시코 시티의 시장에 내놓았을 것이다. 그런 절차가 보통이다. 그런 돈은 대부분 헤로인의 형태로 돌아온다. 불량배들도 알다시피 그건 바로 선린 정책의 일환이다.